수천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수행비서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건설 노조 등 8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택시기사와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반사회적 성향인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위스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주요 기업의 CEO들과 만나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소개하며 한국 투자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 나서 범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한 국제협력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일단 전환사채 거래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는 데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가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밤 늦게까지 조사를 이어나갔던 검찰이 체포 시한 48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첫날 조사에선 쌍방울 계열사들 사이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묻는 데 집중했고 이틀째 조사에서는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캐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끄는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19년 발행한 수백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나아가 불법 대북 송금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대북 송금도 개인 돈으로 한 거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납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럼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일빈정한 적이 없는데.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공범을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데다 김 전 회장이 장기간 해외 도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틀 조사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도 좀 더 확실한 혐의인 기업 비리로 초반에 김 전 회장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심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 씨는 그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캄보디아로 달아났던 박 씨는 검거 당시 김 전 회장 것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갖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 통화 내역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박 씨를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지연할 거라는 전망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야당 대표 망신 주기로 여당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설문조사 한 다음에 정리를 해갖고 그래서 한 번에 정리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지금이 제1야당의 당대표를 건건히 계속 불러내갖고 망신 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형태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연? 이게 내년 총선용으로 검찰이 총선을 대비해갖고 총선에 여당이 유리한 어떤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판들도 검찰이 지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검찰이 제가 보기엔 유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죄 확신이 있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행태를 하지 않습니다.
정진상, 김용도 유죄 확신이 없다. 검찰은 지금. 본인의 얘기를 공소장에다가 표현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면 되거든요. 예. 한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증거 팩트를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은 증거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론 플레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당에 부담이 될 거라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총선 전에 이런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소는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소된 이후에 이제 끊임없는 재판이 또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특히나 뭐 연말 내년 초까지 이 재판이 계속 시작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법정에 출두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계속 TV에 연출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사실들이 또 추가 공방들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여기까지만을 본다면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아까 이제 임계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민주당 내부 스스로가 어떤 검찰발 촉매제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끌어올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건설산업노조 등 1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전 집행부 등 일부 인물이 금품 수수 등 의혹에 연루된 정황은 있지만 이와 무관한 조합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채용 강요 그리고 업무방해 그리고 금품에 대한 요 세 가지 가지고 경찰이 하고 있는 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채용 강요나 이런 부분들 채용 조합원 고용에 대한 부분을 다 공갈 여부분으로 영장의 수색 범위는 그냥 조합 활동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의 일반적인 회의 자료, 회계 자료, 교섭 자료, 그 외에 그 상급단체와의 공문, 일체의 디지털 자료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앞서서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공동 강요와 공동 공갈 혐의로 적시가 돼 있고 피의자로 명백하게 적시된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은 저희 조합원이 아니십니다. 소위 비리라고 하는 그 제보들을 본인들과 저희 조합이 합의했던 내용들을 이제 와서 채용 강요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건설노조는 전혀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가리고 대공 수사권을 지키려는 쇼라며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입니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개를 치는 현실은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깨닫도록 해줍니다.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어대며 광고를 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즈음해 힘찬 투쟁 총궐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한 데 불만을 품고 도로에 쇠못을 뿌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공동재물 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60대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인천 신항대로 1차선 2km 구간에 걸쳐 9cm 길이 쇠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6대의 타이어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특별 연설을 통해 범세계적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주요국 정상들과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 첫날 IBM과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만나 한국 투자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인들을 뵙고 점심이라도 한번 모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도 알려드려야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편하게 찾아올 수 있지 않겠냐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 찾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CEO들과 사전 환담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보다는 탄소 중립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거라며 한국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알려달라 맞춰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란 주재 우리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한 겁니다. 이란 정부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이란 방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현지 시간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불러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을 촉구했습니다. 나자피 차관은 또 이란 자금 동결 등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를 언급하며 유효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윤 대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또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장병 격려 차원이었으며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앞서 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란 점을 강조하며 관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별도 수정 입장문을 통해 주한 이란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는 그간 소통해왔고 향후 소통이 계속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으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위해 한미 간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 확장 억제 능력에 대한 한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미국 해구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y are not seeking nuclear weapons. But what we are going to seek
jointly together with them are improvements in extended deterrence capabilities. 다만 보고서는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따른 환경 영향 평가와 핵무기를 둘 위치 등을 미리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구체화하지 말고 핵 저장 시설 건설과 같은 물리적인 준비는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입장이 비슷한 핵 보유국과 다자 핵 우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 억제가 물리적 역량 못지않게 심리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구할 거란 믿음을 줘야 남북한 모두에게 확장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속에서도 새해 벽두부터 여러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수장들은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갖고 경제 분야의 갈등을 잘 소통해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안보는 물론 경제 등 전 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앨런 미 재무장관과 뉴어 중국 부총리가 스위스에서 만났습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화상회담만 진행했던 두 경제수장은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뉴 부총리는 항상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앨런 장관은 소통이 부족해서 비롯된 오해가 두 나라의 경제관계를 악화하는 상황을 허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두 경제수장은 공통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고 경제 분야에서 빚어진 갈등 사안을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경제수장은 핵심 이슈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반도체 규제 등의 무역과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등과 관련한 중국의 러시아 무역 지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갈등 속에서도 새해 벽두부터 경제와 기후 문제와 관련해 여러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미국 대통령 기후 문제 특사와 중국 기후변화 특사가 화상통화를 했고, 그 다음 날엔 중국 상무부장이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위원회 회장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날 예정이어서 양국 갈등 해소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또 설에는 중부에 눈이 내리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해안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설 연휴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세월과학부입니다. 네, 설 연휴에 한파가 온다는데 얼마나 추운 겁니까? 네, 나흘간의 설 연휴 첫날과 후반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후반 한파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설 연휴 날씨 전망에서 무척 춥다는 말을 강조했는데요. 서울 기준 연휴 첫날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집니다. 설날에는 한파가 잠시 주춤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 낮 기온도 영하 10도에 머무는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치겠고,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묘나 고향 오가는 길에 가장 큰 문제가 눈인데 눈 예보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설날에는 중부지방에는 눈이, 남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묘길에는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강력 한파 속에 서해안과 섬 지역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의 강도가 심한 만큼 내리는 눈도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많은 양이 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의 물결도 연휴 후반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크게 높아지기 시작해 연휴 마지막 날에는 최대 5m로 일어 뱃길이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연휴 후반에 한파와 강풍, 폭설로 인해 귀경길에 큰 지장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올해 설 명절 선물 세트는 고물가 시대에 맞춰 실속을 챙긴 이른바 가성비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대면 명절인 만큼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됩니다. 꼼꼼하게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5만 원 미만의 과일 선물 세트나 알짜배기 제품으로 실속을 챙긴 가공식품 선물 세트입니다. 아무래도 뭐 선물하려 하면 가격이 좀 비싸니까 요즘 하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비싸니까 부담이 되죠. 한라봉이나 레드향 과일 위주로 둘러보니까 5만 원 이하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유통업계는 가성비 좋은 한우나 과일 선물 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한우 정육 세트를 지난해보다 10% 더 저렴한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에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0% 더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 찾는 것보다 아마 해외 직구 상품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그게 좀 퀄리티도 괜찮은 제품이 좀 저렴하게 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인 제품들이 좀 많아서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세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설 명절인 만큼 초고가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한 백화점은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렸습니다. 한정 상품으로 내놓은 220만 원짜리 대형 굴비 세트도 인기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큰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선물이다 보니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조금은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좋지 않은 경기 상황 탓에 합리적인 가격에 실속까지 챙긴 선물이 인기지만 가치에 중점을 둔 프리미엄 선물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전국의 응급실 운영기관 525곳이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정보를 전화 129와 120, 119번과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261개소,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2,823개소가 명절 연휴에 진료합니다. 약국은 하루 평균 4,560개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각각 하루 평균 360개소와 40개소가 연휴 동안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설 연휴에는 낮 시간대에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졸음운전 사고는 일평균 13.3건으로 평상시보다 28%가 많았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42.8%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발생해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겨울철에 창문을 닫고 차량 히터를 사용하며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졸음 사고를 막으려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집값 완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죠. 이를 두고 한 원로 경제학자가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와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이 문제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잘 가고 있는지 좀 미시적으로. 저는 전혀 잘 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문제는 핵심은 다주택자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1주택자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종부세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한테까지 왜 종부세를 푸는지 요거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되는 하셨고, 거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다시 부활한 거 요거 이해 안 간다. 예,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빌라왕 그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천채를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건 임대사업자 등록제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 천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채에 1억씩 하면 1,000억 원이고 네. 세금을 6%를 종부세를 내게 되면 60억을 1년에 내야 되는데 그렇죠. 60억을 내면서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제 하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임대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전면 면제되니까 한 푼도 내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상승폭 7.3%에서 1%포인트 이상 낮아져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떨어져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가 소매 물가인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란 점에서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 지수가 7.9%, 식료품 물가 지수가 1.2% 각각 하락해 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변동폭이 큰 에너지 물가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초 올해 첫 연준회의에서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한 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해 긴축 우려를 높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2월 FOMC 회의 참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보통 전월 대비로 표시를 하는데 기대로는 시장의 기대로는 한 0.1%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0.5%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경기 하강에 대한 사실 우려가 보다 깊어져서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채널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제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력을 10,000명 정도 감축하겠다는 뉴스를 내보냈거든요. 어제 디스커버라는 신용카드 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보고들이 나오는데 실적이 흔히 말한 경기 하강 국면을 반영해서 2분기, 3분기에서 비해 실제적으로 나쁘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흔히 말하는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101만 명을 기록해 외국인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은 일본 정부 관광국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383만 1,9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 방문자는 101만 2,700명으로 약 26%를 차지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정부가 관광 목적 입국을 허용하고 공항 방역을 대폭 완화한 뒤 한국인 방문자 수는 매달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가 나온 뒤 자명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혼란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출마 가능성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 전 의원 측근은 현재 판세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어떤 사적인 관계도 있을 거고 공적인 관계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이런 뜻이 아닌데 왜곡해서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이 뭐 격려했다는 그런 흔적도 보이고 하니까 이 공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뒤섞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상태죠.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졌다는 그런 여론조사 보도 때문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는 건가요? 둘 다 될 수가 있고요. 50%를 이상 득표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제 처음에는 소위 윤심팔이, 윤심 마케팅을 좀 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김장연대를 공공연히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연포탕 마케팅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2차 투표에서 나경원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같이 올라가면 굉장히 빠듯한 싸움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의 공방에 이어 초선 의원들까지 단체 성명으로 맞서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설 자리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반면 이번에 불거진 갈등과 혼란이 나 전 의원의 정치 인생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분위기가 나경원 이지매 이런 분위기잖아요. 2004년에 첫 국회의원이 됐고 20년 정치를 했는데 20년 정치 인생 나경원 공이 과보다는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당 출마했던 사람 중에 나경원 지지 유세 한 번 안 받아본 도움을 안 받아본 사람이 자기가 당선될 때 그리고 출마할 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럼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완전히 매장할 정도로 나경원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저는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정치 어려울 때가 있다.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관계 개선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도 그 정도 품은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캔디 있잖아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날려라. 저는 나경원한테 캔디송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직접 선거를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출마 안 하면요 정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당권 경쟁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비토층이 였다는 걸 증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확장성이거든요.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폐쇄성에 비해서 저는 확장성이 있다. 특히 제가 정통 우파의 뿌리를 계속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당 저당 기웃거리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합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창당하거나 이런 과거 이력 가진 분들보다는 훨씬 비토층이 저는 였다. 저를 비토하는 분이 별로 없다. 그게 저희 확장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의 그 지지층의 거주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연령층도 나오고 거주지도 나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도 경제 후보에 비해서 제가 단연 1등인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의 계획 살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에 대한 살인을 집중 수사하여 범행 직전에는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 장소 및 발견 여부를 검색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밝힘으로써 피고인이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대검 통합심리 분석으로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 연세로에 내려졌던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여전히 거셉니다. 서울시가 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차량과 상권이 무슨 관련이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됐던 연세로. 차보다는 사람, 그리고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연세로는 약 10년 만에 다시 차 있는 거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연세로는 평소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일반 승용차도 이곳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대문구가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한 건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돼 접근성이 떨어져 신촌 상권이 위축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구 해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왔던 상인들도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촌이 예전처럼 완전히 100%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신촌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상권의 주 소비층인 인근 대학생들은 지구 해제와 상권 활성화는 큰 관계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근의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은 데다 연세로를 다니는 차량이 상권을 이용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행자의 불편만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게 만약에 상권 목적인 거면은 너무 주차 공간이 애초에 없어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생인 거고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상권에 큰 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구 지정을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도 연세로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촌은 어떤 거리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잠재력을 가졌던 것이 차 없는 거리였던 건데 그거를 없애면 오히려 신촌의 특색이 없어지는 거죠.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지정 해제 또는 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이 소유한 건물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은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된 1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인천 일대에서 주택 300여 채를 빌려주고 전세보증금 2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딸이 여러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딸 남 씨가 세입자를 유치한 방식은 건축왕 아버지와 판박이었습니다. 금융권 대출로 집값의 절반가량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힌 집에 주변보다 낮은 전세가를 매겨서 임차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건물이 통째로 이 집주인 하나의 소유자, 돈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게 들어온 세입자들은 최근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기간이 끝났거나 집을 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기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검찰청에도 가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계속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또 주위에도 물어보고. 항의가 쇄도하자 딸 남 씨 측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거나 기존 보증금에 더해 돈을 추가로 내고 집을 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3월 아버지 남 씨 소유 회사가 딸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며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에 대해서 집요하게 몇 사람이 질문을 했고 2022년 7월 전에는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딸 남 씨는 일부 세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건축왕 아버지가 벌인 일이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운영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도 찾았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 씨 집에 계시나요?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SNS 단체 대화방엔 현재 100여 명이 모였는데
일부 세입자들은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전 장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산자부와 과기부, 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했고요. 그 결과 5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전 정부 인사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운규, 유영민 등 이전 정부의 장관 5명이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면 건강 관련 제품 상당수가 부당 광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은 수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중인 수면 건강 관련 약 300개 제품의 표시 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 조사한 결과 80% 정도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조 94개 제품 가운데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 광고하고 있었지만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2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올해는 약 판매 지각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지난 2021년 약 45조 8천억 원, 전 세계 판매고 1위를 기록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32조 9천억 원으로 매출 1위를 지키며 2년 연속 판매 1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1위 후보는 미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로 올해 약 29조 5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내 면역세포에 암세포 공격을 억제하는 기전을 풀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의 항암제로 지난 2015년 이 치료제로 치료를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암 완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가 지금 18개 암 중에 38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1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올해 2위로 전망되며 2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4위로 예상됩니다. 3위였던 에비브의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올해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며 4위였던 MSD의 키트루다는 올해 1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또 5위였던 모더나 백신은 올해 9위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항암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최근 바이오의약품을 주도하는 항체 치료제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어제 아침 8시쯤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 A씨를 덮쳤습니다. 머리를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운 날씨에 앞유리에 김이 서리면서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주나 과속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미사일 공격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우크라이나 아파트의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아파트 부엌에는 단란했던 가족의 일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아파트 외벽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드러난 주방의 모습입니다. 식탁 위 접시에는 사과가 담겨 있고 싱크대에는 미처 씻지 않은 접시들이 쌓여 있습니다. 폭격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평온한 일상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복싱 코치인 마히일로 코레노프스키로 이번 폭격에 숨졌고 부인과 딸들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코레노프스키 가족들이 부엌에서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영상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코레노프스키가 막내딸을 안고 있고 생일을 맞은 둘째 딸은 촛불을 끄고 있습니다.
И старался он, конечно, всем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причем всем категориям. Не только то, что он воспитал высшего класса боксеров, и всегда не забыл детей. Очень любил деток, которые только пришли на бокс, привить им. 조야 야루시 키이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폭격당한 부엌에서 사람들이 웃고 대화했다며 그러나 러시아는 우리의 꿈을 뺏지 못할 것이라고 썼고 한 여성은 부엌이 자신이 자랄 때 모습과 똑같다고 올리는 등 SNS에는 안타까움을 담은 추모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가운데 드니프로의 고층 아파트에 순항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40여 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영상 5도까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위 대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전북,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퇴근길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비나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최고 5cm,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에 최고 3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지만 날이 다시 추워지겠고요.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설 당일인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며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